수녀님들, 카톨릭 기호행동에서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수녀님들 대상으로 한번 한 적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카톨릭 신자분들만 모시고 이렇게 하는 건 또 처음이어서 설레기도 하고 긴장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저 냉담자예요. 저 세례명, 베드로라는 세례명을 받았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신학교를 가려고 했으나 본의 아니게 사회학과를 가면서 악의 속을 운동권의 악의 속을 흘려 어쩌다 이렇게 지금 영화를 찍고 있는 와중입니다. 오늘은 뭐 어쨌든 책에 관련돼서 조금 다 소개는 못 드리고요. 워낙 좀 방대한 내용이어서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사진 위주로 설명을 해도 사실 1시간도 너무 빠듯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빨리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기후위기 시대의 춤을 추어라 관련된 책 내용이고요. 그래도 제가 왜 영화 만들기도 바쁜 시간인데 왜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20대 초중반에 책을 읽으면서 제 깡촌 출신이거든요. 20대 초중반에 이제 책을 읽으면서 생태주의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고, 어쨌든 우리 사회가 좀 생태적인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녹색평을 친구들한테 들려서 선물해주고 이러는데 저만 도시에 남고 선물을 받았던 친구들은 막 진안 이런 데 가서 지금 농사 짓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넌 나쁜 놈이다 뭐 이런 얘기 이제 가끔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영화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9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거의 20년 넘게 독립영화들, 잘 아시는 영화들은 찍지 않았었고요. 주로 상업영화들이 아니라 주로 독립 예술영화들 하다 보니 되게 이제 뭐 가난한 삶을 살죠. 저 20몇 년째 지금 반지하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쨌든 찍고 싶은 영화들을 좀 찍으려고 거기에 좀 경부돼 있다가,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2018년에 무지하게 더웠죠. 올해는 아마 또 무더위 기간이 올해는 깨질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랬군요. 2018년도, 2019년도 기존에는 주로 남반구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뭐 아프리카가 됐든 라틴 아메리카가 됐든 동남아시아가 포함이 되는데, 적도 근처에 사는 남반구 위주로 태평양에 있는 섬 국가들을 하시면 상승을 하고 그래서 약 80년대부터 야 큰일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사는 북반구, 유럽, 미국, 한국을 비롯한 잘 사는 동아시아 국가들은 콧등부도 뒷등부도 듣지 않았었죠. 그러다가 2018년도, 2019년도에 북반구에 들이닥친 거예요. 폭염, 가뭄, 홍수 뭐 이런 양태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을 했고, 저도 놓쳤던 공부를 다시 하게 되면서 깜짝 놀라게 됐던 거죠. 그동안 그래서 저는 딴에는 내 다음 세대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그동안 북반구에 너무 부유한 나라에서 참 별 생각 없이 살았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면서 2020년경부터 페이스북에 야 이거 큰일 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계속 매일 글을 썼는데, 본의 아니게 그로부터 이제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시민단체들이나 뭐 농민단체들까지 포함을 해서 저한테 강의 요청이 막 쇄도한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고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잘 모르겠고 아직 공부도 부족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내 영역이 아닙니다. 저는 영화 만드는 사람이어서 관련한 주제로 떠들 수 있는 어떤 내공도 안 되고 뭣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고사를 했고, 그러다가 또 책을 내자라고 한 출판사가 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관심들이 왜 저한테 쇄도를 할까? 단지 영화 감독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런 건지 저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이거 이유는 잘생겨서 그런 것 같다. 네, 다 동의를 해주시니까 너무 정말 깜놀리 시청자분들은 너무 정직하시고요, 너무 훌륭하시네요. 아무리 다른 데 가면 되게 비웃음만 이렇게 야하게 그런 것들하고 그러는데 참 좋네요. 그런데 책도 고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책을 내게 된 삼인이라는 출판사인데, 28년 동안 꾸준히 책을 냈었습니다. 김대중 자서전부터 해서 뭐 베스트셀러도 내시고 되게 유의미한
책들을 돌아가신 김종철 선생님 책도 내고 이랬던 출판사인데 분양이 제 책이 마지막 책인데 2021년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시고 지금은 귀촌하셔서 농사 짓고 계시거든요. 나이는 60대에서 70대 그쯤 되시는데 그 김종철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어떤 평생의 어떤 길라잡이처럼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28년 동안 했던 출판사를 은퇴하시고 지금 시골에 내려가서 괴산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그 출판사 대표님이 저한테 책을 내자고 해서 그때도 고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대담집은 어떻게 했니? 그런데 대담은 글을 쓰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분과 하게 됩니까? 그랬더니 얼마 전에 작고하신 홍사 선생님이라 그렇다고 하면 저도 꽤 오랫동안 존경했던 분이 영광으로 알고 그 다음에 임하게 됐고 그게 이제 2022년에 대담집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출판사 대표님이 이왕 이렇게 된 거 쓰자 그래서 한 1년 반 가까이 엉덩이 죽치고 앉아서 책을 이번에 내게 됐고요. 이 사진은 이제 2019년 사진인데 제가 조금 공부에 몰입을 하게 됐던 영화 잠깐 스탑 공부 좀 해야 되겠다라고 충격을 줬던 사진입니다. 그 시기 되게 아름답죠.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때 바다와 하늘색이 너무 파랗게 찬연한 파란 지구를 보여주는 사진인데 그게 이제 그레타 툰베리라고 스웨덴의 기후운동, 기후위기 이러면 대명사로 불리고 있는 기후운동의 최전선에 있는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전 세계 과학자들, 기후활동가들이 다 이 사진을 자기 SNS에 올리면서 다 충격에 빠져 있었던 거죠. 사진은 너무 아름다운데 2019년에 여기 그린란드에는 덴마크령입니다. 그래서 몇 달 거치로 해서 덴마크 기상청이 다 조사를 하거든요. 보시다시피 항상 이쯤에 가면 눈썰매를 타고 와서 끌고 갔는데 보시다시피 첨벙첨벙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너무 충격에 빠졌던 거죠. 그린란드가 다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해수면이 상승하죠. 근데 그린란드 정도가 녹으면 한반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격이게 된 거죠. 그리고 그린란드가 더 높지 않더라도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2가지 정도 풍경을 보고 돌아가실 거예요. 인천공항이 가라앉습니다. 2번째는 대표적인 그림이 될 건데 마린시티 부산에 가시면 마린시티가 있잖아요. 마린시티가 항시적으로 잠기게 됩니다. 지금 여기 지구상에 있는 분들이 갑자기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그 빌런 타노스가 나와서 딱 치면 우주에 존재하는 생물체가 절반이 사라지잖아요. 2번을 써서 싹 사라지게 하더라도 지구의 기온은 계속 올라가요.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두 장면을 보고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왜 지구의 기온이 계속 올라가냐면 한번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어딘가로 흡수되지 않으면 지구상에 계속 대기 중에 남아서 계속 기온을 올리거든요. 열을 포획하는 능력 때문에. 그게 어딘가로 흡수되지 않으면 짧게는 몇백 년, 길게는 1000년 이상 이산화탄소는 계속 대기 중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제가 이제 왜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이 사진을 하나 대표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할 얘기가 많아서 지금 어쨌든 계속 산불이 나거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어제 홍수 사진을 보니까 도시가 떠내려가더라고요. 극한적인 홍수, 극한적인 폭염, 어디 가서 기후위기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잘난 척 한번 해보십시오. 지구의 기온이 1도가 올라가면 대기 중 수분의 온도가 7%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대기 중에 그냥 물이 7%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지구의 기온이 1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어딘가로부터 수증기를 빼앗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거기는 가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기후 패턴에서 벗어나서 7%가 녹았기 때문에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얘네들. 그래서 한 3, 4년 전에 전 세계 기상학 쪽에서 나온 거가 플래시 플로드, 돌발 홍수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했는데 이거를 우리 기상청에서는 너무 자기네들은 그대로 쓰면 좀 뭔가 뽀대가 안 난다고 생각을 하는지 왜 우리 작년에
막 장마, 큰 장마 오고 이러면 재난 문자 왔죠. 그때 극한 홍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실은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지는 않고요. 돌발 홍수라고 하는 표현이 과학적인 표현인데 이렇게 양극단으로 찢어져서 계속 지금 극한의 기후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캐나다의 한 예를 들어보면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계속 산불이 나고 있는데요. 2023년 작년 캐나다 한 국가에서 그 크게 난 산불은 전 세계의 4분의 1 정도 산불을 다 차지할 정도로 어마무시하고, 여기 다 침합수림이잖아요. 네, 산불이 났는데 여기는 캐나다는 북반구죠. 부유한 나라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2023년 한 시즌의 산불로 흡수해낸 거예요. 나무는 탄소 덩어리입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몸체를 키우죠. 다당류로 만들어서 이 나무의 기둥도 커지고 이파리도 막 커지잖아요. 줄기도 커지잖아요. 그래서 탄소 덩어리예요. 식객이랑. 얘네가 탄다라는 거는 계속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계속 품게 된다라는 거죠. 캐나다 이랬었고요. 홍수 나면 브라질 올해 이랬었고요. 케냐 같은 경우는 만약에 미국에서 200명이 넘는 사람이 한꺼번에 홍수로 죽게 되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렇죠? 유럽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남반구는 계속적으로 홍수와 폭염에 많이 시달려요. 올해 이게 6월 달쯤이었는데 케냐 같은 경우는 200명이 그냥 홍수에 나도 부유한 북방 사람들을 잘 몰라요. 관심도 없고.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도 각 나라마다 설명을 하려면 아마 1시간씩 할애를 될 정도로 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점령을 했을까? 사실은 기후위기랑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은 궁금하면 500분 4시간은 다른 몇 가지 도표를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지나갈 텐데 다 몰라도 제가 보여드리는 몇 개의 도표만 보시면 지금 상태가 이 정도구나. 그리고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이거는 1000년부터 지금까지의 지구 기온 변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느 즈음 돼서 기온이 훅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죠. 보통 지금으로부터 11,000년에서 13,000년 그때는 마지막 빙하기였어요. 굉장히 추웠었죠. 근데 마지막 빙하기라는 건 뭐냐면 기온이 서서히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인류가 11,000년에서 13,000년 동안 농사를 짓고 이러면서 문명을 구축하고 문화를 확산시켰습니다. 그거를 홀로세라고 해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기온이 훅 올라가면서 홀로세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 11,000년에서 13,000년 동안 인류가 문명을 구축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이 정도까지 번성을 했는데 이게 기후 패턴이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걸 무엇으로 부를 것인지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인류세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과학자들은 아니다, 자본세다. 어떤 과학자는 폴리테이션세다 라고 해서 서로 입장 차이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개념 짓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 지점이 깨진 지점이죠. 무엇 때문에 저렇게 갑자기 기온이 올랐을까요? 네? 그렇죠. 산업혁명부터 본격화된 거죠. 자, 그러면 산업혁명부터 지금까지의 기온의 변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자본주의가 페달을 밟으면서 기온이 계속 쭉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여기에서 1,000원짜리 질문이 나올 거예요. 1980년 즈음에서 갑자기 기온이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제가 500원짜리 질문을 드리는데 되게 고급의 질문이기 때문에 1,000원을 드릴 거예요. 왜 기온이 자본주의가 산업혁명부터 시작을 해서 빅뱅이 터지듯이 온실가스들을 막 대량으로 배출을 하면서 지구의 기온을 끌어올렸는데 왜 굳이 1980년대 즈음에서 또 저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게 됐을까요? 온실가스가 대량으로 더 폭발하게 됐을까요? 석탄을 꾸준하게 이제 16세기부터 떼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19세기에 이제 뗐죠. 산업혁명
1980년. 오, 답이 나왔습니다. 저는 꼭 받아갔어요. 유럽과 미국이 어느 정도 자본주의 성장을 한 다음에 제조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쪽에 외주화를 합니다. 중국, 한국, 인도 이런 나라들의 대량으로 제조업을 외주화하는 거예요. 기존에 중국은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농사를 짓던 곳이에요. 모택동 혁명 하면서 다 농사 짓고 살았었잖아요. 근데 산업화가 중국, 특히 아시아에서 한국까지 포함이 돼서 본격적으로 산업화에 돌입을 하면서 당연히 공장 가동을 하면 계속 석탄이든 석유든 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본격적으로 저렇게 기온이 올라가게 되고요. 두 번째 요인은 신자유주의가 1980년대부터 본격화되면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하는 시스템이 더 확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모든 것들을 상품화하면서 저렇게 기온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두 개의 그래프만 봐도 지금 원인이 무엇이고 지금 짧게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대충은 아실 수 있겠죠? 과학자들은 여기에는 2,000원짜리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아까 제가 홀로셀을 말씀드렸어요. 지금부터 11,000년, 13,000년 이전부터 기온이 그때는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온화하고 평탄한 기후를 형성하고 있었죠. 그러다 지금 깨졌잖아요. 인류는 언제쯤 그러면 지구의 기온이 위험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까요? 언제쯤? 네? 이거는 1992년 첫 지구정상 회담이고요. 이전에 언제쯤 알게 됐을까요? 도쿄 의정서 나왔을 때 말씀을 하신 거구나. 한참 전이죠. 본격적으로 알기 시작한 건 과학자들이 19세기 말쯤에 연구를 시작해요. 석탄을 뗐더니 얘네들이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열을 포획하는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미국, 프랑스, 심지어 가장 여기에 마침표를 찍은 건 19세기 1894년에 스웨덴의 과학자가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지구 기온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석탄을 계속 떼고 있으니. 근데 사람들은 좋아했어요. 다행이다. 그래서 투자자들을 모아서 신문 광고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왜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좋죠. 추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따뜻해진대. 그리고 영구 동토 지역, 즉 1년 동안 얼어있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 북반구에 있는 그 투자자들은 우리 추운 지역에 가서 농사 짓고 살게끔 투자 좀 해봐 라고 해서 광고를 1920년대 막 때리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1950년쯤에 또 과학자들이 그때부터는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닌 거야. 과학자들이 깨닫기 시작했죠. 근데 그 과학자들한테 돈을 준 게 누구냐? 석유 자본입니다. 왜냐하면 담배도 마찬가지고 위험한 것들은 지들이 먼저 연구를 먼저 해요. 1958년쯤에서 엑슨모빌부터 그 연구 수주를 받았던 과학자들이 다 밝혀냅니다. 심지어 정확하게 지금 현재 이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 정확히 예언을 다 해요. 그런데 엑슨모빌을 비롯한 석유 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그 연구를 실머니 캐비넷에 집어넣습니다. 정확하게 30년을 거쳐서 그걸 비밀리에 붙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58년도부터 따로 그 자본의 입김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면서 이거 이상한 거 같아. 70년대, 80년대 계속 이상한 거 같아. 라고 해서 정치가들한테 압박을 주고 이거 우리 인류의 미래가 걸린 것 같은데? 라고 큰일 났다라고 하는 위험 신호들을 발신한 끝에 계속 세계의 유정자들은 정치인들, 관료들 이런 사람들은 귓등으로 듣지 않다가 마지못해서 1992년에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정상회담을 엽니다. 브라질 리우에서. 이게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92년이니까 지금 2024년이잖아요. 지금 32년 지났죠. 32년 동안 매해 COP라고 해서 나라들을 돌아가면서 지구 정상회담을 매년 11월 달에 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즈음이 되면 여러분들 포탈에 보시면 영어로 COP,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요거가 매해 열리게 되거든요. 올해 COP29 29번째 회의가 11월 달에 열립니다. 그 중간중간에 전쟁 때문에 못 열린 회의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때 처음 지구정상회담을 하면서 사람들이 야 우리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감축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이산화탄소를 감축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 30년 동안 배출된 이산화탄소량은 산업혁명 이후부터 지금까지 배출된 총량의 절반 가까이를 30년 동안 미친 듯이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상회담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감축회의를 하고 시부렁시부렁 뭐라고 막 시부렁시부렁 해요. 근데 뒤에 가서는 계속 미친 듯이 내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매해 이산화탄소량을 계속 정점을 찍고 있어요. 2023년은 지구 역사상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해죠. 그러니까 비판을 받고 있는 거고요. COP 회의가 열릴 때마다 전 세계 민중들, 그 선주민들, 농민들, 비약한 패스나 노동자들 다 몰려와서 앞에서 데모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앞에서 블라블라 떠들지 말아요. 그레타 툰베리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블라블라라고 하는 거가 우리말로 하면 시부렁시부렁이라고 하는 건데 너희들 정말 앞에서 시부렁시부렁 좀 그만하라고 쓸데없는 회의 그만하라고 라고 실질적으로 감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가장 이거는 평균치 1940년부터 2023년에 기온이에요. 근데 저 회색들은 계속 수십 년 동안 벌어진 일이죠. 요 약간 주황색이 작년입니다. 그리고 가장 빨간색은 올해 2024년. 어때요? 7월 22일 날 보시면 지구 역사상, 사실 지구 역사가 아니죠.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어요. 모든 기록을 깨버렸습니다. 평균, 지구 기온의 평균 17점 몇 도라고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는 여름이지만 남반구, 라틴 아메리카 이쪽은 겨울이에요. 그래서 총 평균 17점 몇 도인데 이게 지금 현재 모든 기록을 깨버렸죠. 그런데 금방 전에 유엔에서 하고 있는 지구정상회담을 쭉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2015년에 협약을 맺지를 못했어요. 서로 입장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중국과 우리 아시아 쪽, 그다음에 못 사는 나라들, 남반구 쪽에서는 북반구 너희들이 그동안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면서 무한하게 탄소를 물고 빨고 하면서 배출을 했는데 지금 똑같이 줄이자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우리는 교육, 보건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프라가 너무 아직 나쁘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는 손가락 빨고 있으라는 거야? 라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 계속 공회전을 이루다가 2015년에 파리 협약에서 파리에서 COP15가 열렸었죠. 근데 그때 처음으로 협약을 맺은 거예요. 협약을 맺어서 그 내용이 뭐냐면 다 무시에 상관없습니다. 금세기 말까지 산업화 이전과 비교를 해서 1.5도씨 정도로 끊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류의 미래는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산업화 기준으로 대비해서 지구의 그 기온을 1.5도씨 상승하는 정도로 끊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는 보장이 되기가 힘들다. 그런데 지금 이 2024년은 어떤 것 같습니다. 산업화 대비 기준으로 몇 도 상승한 것 같아요? 1.5도가 이미 끝나버렸어요. 근데 금세기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금세기 말은 2100년을 기준입니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2100년까지 1.5도씨로 끊자고 얘기를 했는데 2023년부터 해서 2024년 이미 1.5도씨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2050년경이 되면 2도씨를 훌쩍 넘을 수도 있다. 3도씨가 넘어가면 티핑 포인트라고 해서 13개의 티핑 포인트가 붕괴돼요. 붕괴되면 그럼 걷잡을 수 온도 상승이 몇 도까지 올라갈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티핑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영구 동토예요. 지구의 거의 5분의 1 정도는 영구 동토입니다. 즉 1년 동안 녹지 않는 땅을 영구 동토라고 해요. 북극, 캐나다, 러시아 다 영구 동토가 있습니다. 근데 영구 동토 밑에는 1년 동안 얼어있기 때문에 밑에가 다 봉인돼 있잖아요. 얼음 밑에.
거기에는 메탄가스가 있어.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메탄은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열을 포획하는 능력이 82배입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티핑 포인트가 연구 정도가 지금 녹고 있는 상황인데 우 하고 다 녹아버리면 메탄이 막 풀려나오는 거예요. 그럼 미친 듯이, 그리고 심지어는 그 메탄인 매장량이 어마무시하게 있다는 것만 알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그 과학자들이 밝혔는데 바다 밑에도 연구 점토가 있습니다. 심해로 내려갈수록 춥잖아요. 그래서 영하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당연히 저 심해 밑에 얼음층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도 녹고 있다는 걸 최근에 발견한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연구 정보가 녹을지, 그 안에 매장되어 있는 메탄의 양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빵 하고 다 녹아버리면 이거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측정을 할 수가 없는 정도로 기온이 미친 듯이 폭주를 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섭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작년인데 7월 10일로 돼 있습니다. 7월 10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산업화 대비 기준으로 해서 2도가 이상 상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과학자들이 저 빨간 거 보고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 충격에 빠졌었죠. 이게 금세기 말까지 1.5도씨를 끈차고 있는데 지금 2도씨가 넘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금 현재 배출량의 추이를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언제쯤 우리는 금세기 말이고 무엇이고 언제쯤 1.5도씨 상승을 할, 물론 작년과 올해의 기온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건 엘니뇨 때문에 다들 아시잖아요. 엘니뇨는 태평양 기온을 전반적으로 올려서 지구 기온을 끌어올립니다. 반대측은 라니냐가 벌어져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라니냐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온이 살짝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 추세는 무시를 못하는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예요. 지금 배출량의 추이를 놓고 봤을 때 그럼 언제쯤 우리는 1.5도씨 라니냐 엘니뇨 다 빼고 언제쯤 1.5도씨 당도를 할까? 2030년 이전에 당도할 것 같다. 그런데 재작년부터 AI가 막 유행했잖아요. 막 AI 이제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야, 사람은 못 믿겠으니까 AI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슈퍼컴퓨터에 모든 데이터를 집어넣고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야, AI야, 사람은 못 믿겠으니 네가 대답을 해보렴. 우리는 언제쯤 그러면 1.5도씨 당도를 할 것 같으니 아마도 2028년에서 2030년 과학자들과 거의 대동소이한 결과를 냈던 거죠. 너무 많아서 지금 여기 1.5도씨 보이시죠? 네. 이게 좀 깨졌다라는 걸 또 한눈에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마우나 로아라고 하는 관측소가 있어요. 하와이는 군도잖아요. 섬으로 막 여러 많은 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화산섬 이름이 마우나 로아예요. 마우나 로아 이 화산섬 꼭대기에는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관측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위대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키링이라고 하는 과학자인데 이 양반이 1958년도부터 이 외롭게 저 관측소에서 지구상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와이는 남반구예요, 북반구예요? 북반구입니다. 네. 근데 북반구는 언제 녹음이 가장 우거지죠? 그렇죠, 5월 말쯤이 돼요. 그래서 북반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정점을 찍은 걸로 확인하려면 마우나 로아 홈페이지에 5월 말에 들어가시면 다 누구나 볼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5월 달이 되면 가슴 떨리게 거기를 들어갑니다. 이거 다 모르셔도 이 킬링 복사 하나만 보시면 돼요. 데이비드 킬링 박사는 1958년도부터 해서 이 이산화탄소 농도를 매해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5월 말의 농도, 이 측정된 수치예요. 계속 올라가죠. 해가 계속 걷을수록 지금 올라가죠. 근데 맨 처음에 측정을 했을 때는 어땠을 것 같으니까 318 ppm 정도였어요. 산업화 이전에는 우리가 폴루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농사를 짓고 사람들이 평탄한 기후 때, 이때는 280 ppm이 평균치입니다.
근데 1958년에 됐더니 318 ppm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후단체 중에 하나가 350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단체예요. 왜 이름이 350일까요? 350 넘지 않고. 그쵸. 그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류가 지구에 안정적으로 거주를 하려면 350을 넘으면 안 돼요. 근데 어땠습니까? 매해 2에서 3 ppm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424 ppm. 뭐 환장하겠죠. 그 작년에 421 ppm일 때 과학자들이 지구 역사를 다 뒤져봤어요. 대체 지구 역사 중에 언제가 그런 421 ppm이라고 하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대기 중에 이 정도가 짙다라는 얘기예요. ppm은 단위로 얘기를 하는 건데 언제쯤 그럴까? 지금부터 450만 년 전. 그때가 421 ppm이었어요. 그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지도상에 보면 한반도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물에 다 잠겼기 때문에. 해수면이 5에서 25m 상승을 했던 시절. 근데 기구가 그때는 100만 년 동안 화산 활동에 의해서 화산이 계속 뿜으니까 온실가스들을 배출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본주의가 시작되고 나서 단 250년 만에 똑같은 농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때쯤부터 해서 미국 국무부를 시작해서 이 미국은 워낙 로비가 합법화되어 있잖아요. 석유회사, 석탄회사들이 이 데이비드 킬렌 박사가 이 측정 고작의 그 연구 자금 다 끊어버려요. 정말 악랄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이게 얼마만큼 이 그래프 자체가 워낙 인류의 이 역사와 지금 운명을 보여주는 기울기잖아요. 한눈에 시각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 찍게끔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지금 그 아들이 대기화학자예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건축소에서 계속 지금 대를 이어서 계속 찍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뭐 다 잊어놓은 것이어도 이거 하나만 보시면, 이 그래프 하나만 보시면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도달해 있고 어느 정도 위험한 상태인 거고 큰일이구나. 이거 지금 우리 덥잖아요, 그쵸? 이대로 가다가는 2050년경이 되면 172일 동안 폭염이에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여름이라는 폭염이에요. 그러면 우리 후세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자라서 2070년, 2080년, 지금 우리야, 저는 29살에 잘 모르겠지만, 이 후세대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기후위기 원인, 당연히 화석연료죠. 화석연료는 딱 세 가지입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사실 천연가스라는 말 자체가 잘못되어 있죠. 지금부터 5억 년 전, 3억 5천 년에서 5억 년 전 사이에 눈을 한번 딱 감으시면 그때 뭐가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그때는 지구가 굉장히 수변한 환경이었어요. 즉, 나무들이 이때문에 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양치식물에서 진화를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좀 흐물흐물 거렸거든요. 왜 우리 고사리가 보면 줄기가 흐물흐물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햇빛을 받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리근이라는 성분을 이렇게 배출을 하면서 나무가 점점 붉어져요. 아니 위로 올라가려면 햇빛을 받으려면 붉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어마무시하게 컸고, 이들을 지금이야 인간들이 뭐 나무 있으면 잘라서 나무 뭐 탁자 만들고 뭐 만들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경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식물들이 지배하고 있던 시절인데 이들이 쿵쿵하고 쓰러져요. 죽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자랐으면 죽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때는 버섯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어요. 즉 미생물. 우리는 지금 현재는 나무가 띵 하고 죽으면 어떻습니까? 박테리아부터 시작해서 미생물이 달라붙어 분해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미생물이 덜 진화된 상태여서 이들은 썩지 않고 밑에 계속 축적이 됩니다. 계속. 이게 석탄, 그걸 석탄기라고 합니다. 그 시절. 그리고 그거가 액화되는 때가 석유고 또 천연가스고, 이래서 이거를 그 산업혁명 이후로 무한하게 지금 가용을 하면서 일이 벌어졌고요. 두 번째는 토지 이용 변화예요. 뭐 시간이 없지만
우리 지금 현재 열대우림이 인간의 손을 타지 않은 열대우림은 1에서 3%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계속 열대우림에 불지르고 벌채하고, 근데 나무들은 계속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잖아요. 그나마 배출하는 만큼 이들이 나무들이 다 흡수를 감사하게도 해주는 고마운 존재인데 계속 열대우림을 벌채하고 있어요. 열대우림을 우리가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미국의 뉴욕에 가면 어마무시한 공원이 있습니다. 센트럴 파크라고. 센트럴 파크에 30개가 하룻밤 만에 사라져요, 지구상에서. 첫 번째 이유가, 그 열대우림을 베어내는 이유가 뭡니까? 인지개발. 소고기, 대두, 함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후운동을 하시는 분 중에 육식을 지양, 가급적 지양하자라고 얘기하는 거가, 여러분들 지구 바깥으로 한번 벗어나 보세요, 시선을. 그래서 지구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북미가 있고 남미가 있어요. 즉 아메리카 대륙이 보이죠. 고기를 위해서 그 아메리카 대륙에 대두, 즉 콩을 심고 있어요. 지금 그 면적은 육식 행성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거는 친환경 농법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이 나무가 있던 데를 베어내서 콩을 심는 거예요. 시계라고. 대두를 심고 있죠. 그리고 대두는 뭘로 농사를 지어요? 피료 붙잖아요. 피료 뭘로 만듭니까? 화석연료로 만들어요. 사춘계는 뭘로 만들어요? 99%가 화석연료로 쥐어짜서 만들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농법이, 그래서 친환경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가, 친환경으로 만들면 밑에 있는 탄소들을 격리시켜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본주의 농법으로 계속 저렇게 경운기 사용하고 비료 때려붓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기 1kg를 먹기 위해서는 곡류 30kg를 때려붓고, 곡류 30kg를 때려부으려면 그거보다 3배 이상의 화석연료를 때려붓는 게 자본주의 농법 시스템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기후위기를 야기하고 있는 온실가스의 3분의 1이 이 토지이용 변화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화석연료를 쓰는 것, 두 번째가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시간이 없네요. 자, 이 사진 하나만 또 놓고 봐도 사태를, 이건 나사가 원래는 동영상입니다. 근데 여기 환경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캡처만 해온 건데요. 이 지구잖아요. 그쵸? 이 지구의 온실가스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나사에서 시각한 거예요, 작년에. 시각했는데, 이 뿌연 거가 이산화탄소입니다. 어디에서 나와요? 그래, 북반구에서 나옵니다. 이 초록색, 그다음 파란색, 이거는 토지이용 변화, 전체적으로 육상에서 배출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온실가스이고요. 요거는 지금 이산화탄소, 북반구입니다. 자, 위에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할수록 빨개요. 지구를 한눈에 보여주잖아요. 어디가 주로 빨갛습니까? 북반구잖아요. 여기는 밑에는 기후위기에 취약지역일수록 빨갛습니다. 남반구죠. 정확하게 겹쳐지죠. 정확하게. 그래서 나온 게 2000년대 중반에 나온 게, 아까 우리 CUPA 국제 기후 정상회담을 막 하잖아요. 남반구 입장에서는 너무 분노할 일인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자기네들은 미미하게 배출을 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기후위기 가장 취약지역 중에 그 중미 지역인데요. 온두라스, 과테말라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인데, 얘네들은 전체 5개 나라를 합쳤는데 0.4%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100만 명이 식량 위기에 처할 정도로 가뭄 때문에 너무, 그 다음에 극단적인 허리케인 때문에 뼈토층,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으로 악화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 대통령이 됐던 것도 이 온두라스 사람들이 미국 문을 가장 많이 두드려요. 못 살겠습니다. 잔벽 삭차하고 딱 한마디 대통령이 된 게 트럼프잖아요. 짜증이 나죠. 그래서 2000년대 중반에 나온 개념이 기후정의. 우리가 기후 문제를 대응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불평등한 관점에서 기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 관점이 필요하다. 그게 기후정의고요. 그래서 요즘에 기후정의라고 나온 이야기가 이때 남반구 사람들이 먼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선주민들부터 뭐 라틴 아메리카, 볼리비아가 특히 앞장섰었는데 이런 나라들이 아니 지금 우리는 그동안 농사 짓고 살면서 미미하게 탄소를 배출했고 북방구 너희들이 자본주의 발전시키면서 저렇게 지금 어마무시하게 했는데 보통 우리가 먼저 당하는 상황이 말이 되느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 자체가 확대됩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나라로 치시다. 우리는 부유한 나라죠. 하지만 그 안에서 농민과 서울 사람은 전혀 달라요. 엊그저께 무슨 그 연구 논문을 봤더니 그 어느 정도의 기후위기를 감각을 하는지 그랬더니 농민들은 4배 이상 심각성을 더 농사를 접으면 알아. 기후 패턴이 바뀌어 있더라. 미국 선녀벌레가 한 2년 전부터 왜 등장을 해서 이 모든 작물들을 갉아먹는지를 농민들은 아는데 서울 사람들 모르잖아요. 모르죠. 저는 이제 깡촌 출신이고 내려가서 농약들 줘야 되기 때문에 3년 전부터 미국 선녀벌레라고 이렇게 하얀 벌레가 있어요. 근데 잘 보면 이렇게 선녀처럼 날개가 있다고 그래서 이름도 왜 선녀벌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문제제기가 나왔고요.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동안 전기 때문에 우리 석탄 발전소에서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기로 갈아타야 된다, 재생에너지로 갈아타야 된다고 하면서 거기서 일하고 있던 노동자들이 다 지금 길거리에 나앉기 시작했죠.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다 니네들 먹여 살렸는데 우리는 그 일자리를 어떻게 책임을 져야지,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기후정의 이야기고요. 우리 지금 막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후세대 입장에서 또 어떻습니까? 그들이 누려야 될 지구 환경들을 다 뺏겨버린 거잖아요. 초토화되고 있잖아요. 그 청소년들과 이 다음 세대 입장에서도 기후정의 관점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후세대는 아직 탄소를 배출도 안 했는데 이들은 더 지금이야 우리가 좀 누리면서 살지만 그거를 아예 못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후정의 관점이 필요하다. 제가 이 사진과 이제 2000년대 중반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사드 레만이라고 영국의 이제 흑인 기후적인 활동가인데 이 사람이 영국 가디언즈에 기고한 이 한 문장 때문에 제가 공부를 다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딴에는 뭐 녹색당국 지지하고 우리 한국의 녹색운동 필요해. 왜냐면 후세대 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북반구 너희들은 지금 자식 걱정하지. 후세대 걱정하지. 우리 남반구는 지금 죽고 있어. 지금 현재적인 이해. 그래서 이 딱 하나 문장에 남반구, 북반구, 기후 정의의 문제 이런 것들을 확연하게 볼 수가 있다. 제가 지금 프롤로그에 이런 내용들을 기후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호랑이 그냥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드려볼게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기후위기 취약지역으로 꼽히는 게 벵굴만입니다. 벵굴만은 인도, 방글라데시의 접경 지역이에요. 어마무시한 삼각주가 펼쳐져 있는데요. 이 삼각주가 해수면 상승이 거의 농사 짓고 살던 데거든요. 해수면 상승을 하면 쭉 해수면이 상승하죠. 문제는 염분이에요. 염분이 이렇게 뚫고 논으로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하수로 뚫고 들어와요. 그러면 이들은 농사를 못 짓죠. 그래서 요즘은 뭐 예를 들어서 염분에 강한 벼 품종 개발하겠다. 그런데 이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염분은 계속 치고 들어오고 이러니까. 근데 이 벵구만 지역에 순다르반스라고 아름다운 숲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호랑이 과부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프롤로그 내용 이렇게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분들이 호랑이 과부예요. 자, 순다르반스에 보면 거기는 아름다운 숲인데 그 숲은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호랑이 보호 지역이에요. 벵골 호랑이 멸종 위기종인 벵골 호랑이의 보호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농사 짓고 있고 섬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이주를 해요. 육지로. 그런데 숲에는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근데 농사 짓던 사람들은 농사도 못 지어 숲에 못 들어가게 하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장들이 여기는 맹그로브 숲이 쫙 펼쳐져 있어요. 지구상에 맹그로브 숲이 가장 많이 펼쳐진 지역이 벵골만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장들이 농사는 못 짓겠고
이 배 굶는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 숲으로 들어갑니다. 몰래. 맹그로브 숲은 꿀도 많이 나고요. 게, 새우 그거 잡아가서 팔아다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니까 순자르반스 숲 안에서도 먹이 사슬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럼 호랑이들도 먹을 게 부족해집니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민가 쪽으로. 그럼 사람은 먹고 살려고 위로 올라가고 호랑이는 밑으로 내려가고 그럼 거기를 이렇게 먹을거리를 찾아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적게는 1980년부터 지금까지 적게는 3,000명, 많게는 6,000명에서 10,000명 정도가 잡혀먹습니다. 그 과부들이에요. 그걸 호랑이 과부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역은 가부장제 미신이 있습니다. 남편이 호랑이한테 물려준 건 아내가 부정해서 그렇다. 그래서 왜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 남편 잡아먹은 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남편 잡아먹은 형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들은 이렇게 격화되고 이런 편견 때문에 일거리를 못 얻어.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자식들은 계속 굶고 있잖아. 그럼 또 남편이 갔던 그 숲의 길을 또 따라가서 또 잡혀먹는 거야. 그래서 이 비극이 근데 방글라데시 쪽이 더 많은데 방글라데시는 0.001%의 탄소 배출량이 누적 배출량이야. 이게 미미에 잡히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는 농사 저지대에서 쌀 농사 짓던 나라예요. 이게 왜 예를 드는 거예요? 왜 이들은 호랑이와 배고픈 호랑이와 배고픈 사람, 특히 과부들이 숲속에서 만나서 이렇게 사생갈등을 해야 되냐?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를 잡아 죽치려고 사람을 잡았으니까 막 물고 다니면서 호랑이를 또 사냥하면 법적 처벌을 받아요. 그런 비극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호랑이 과부들입니까? 염소 키우고 호랑이 보세요. 심지어 이렇게 민가로 내려와서 저 산중에 올라가죠. 이게 이제 호랑이 과부들이 운영하는 그 페이스북 계정들이 몇 개 있어요. 저도 이제 가끔 들어가는데 거기서 저도 이 사진 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이제 제 책의 이제 1장은 기후 재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후 재난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재난입니다. 가부장제의 재난이고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1장에서 제가 표현을 기술을 했는데요. 상징적으로 그